대출 금리 인하만 갖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됐고 거래량이 서울이 1000대로 줄었어요. 전국적으로도 50% 줄고. 왜 줄죠? 금리도 안 올렸을 때도 줄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 비싼 가격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전략은 관망하고 보수하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봐요.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 지뢰가 조금씩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넘기고 가려면 답은 하나죠. 대출이나 거품이 한번 정리돼야 되죠. 지금 최근에 그 SVB 네, 은행 네. 파산 문제, 그다음에 또 CS 위기, 예.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졌어요. 그러면서 네. 이거 진짜 뭐 자산 시장에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잘 이제 수습은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같은 우리 쪽에 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연준에 의해서 네네. 시작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또 이게 뭔가 완화적 요소가 되는 거 아니야? 기대를 또 하는 분도 있고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더욱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 그 7년 동안 하락할 때 그때도 금리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히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게 맞죠. 부담이 적어지니까 구입이든 전세든. 근데 경기 침체나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돼서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하하는 경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요소들, 다른 요인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 금리 인하만 갖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뭐 확 내렸잖아요. 확 내렸는데 주택가격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 뭐 차트 보세요,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서 30, 40%쫙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례를 좋은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인 한 일부분을 사람들을 혼동에 빠지게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뛰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발톱이 문제가 생겼어요. 발톱이 생명의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발톱이 문제가 있으니 일단 쉬어라, 축구하지 마라. 그런 얘기처럼 아주 단편적인 요인을 갖다 일반화시켜가지고 아프니까 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죠. 발톱이 아프면 그럼 축구화를 갈아 신든지 발톱을 뭐 자르든지 뭐 보호대를 대든지 한 다음에 그 게임을 떼야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금리 인하 시절에 우리가 올랐을 때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나 그 금융기관에서 정부에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터주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충격가지고 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가게들이 파산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신경을 쓸 틈이 없죠. 갖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건설회사도 만약에 작은 경색이 오게 되면 파산이잖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같이. 그래서 예전하고 좀 틀리다, 상황이. 그래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또 갭투기한 분들이나 건설사들은 펌핑하겠죠.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집을 삽니까? 이런 요인들이 같이 하게 되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 지금 그런 일 아무 일 없을 때 2021년도를 더 넣으시면 되죠. 코로나를 견디고 넘어간다고 하는데도 거래량이 서울이 1000대로 줄었어요. 전국적으로도 50% 줄고. 왜 줄죠? 금리도 안 올렸을 때도 줄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 비싼 가격이니까. 가격이 결국은 가격이다. 가격이죠, 결론. 가격이 싸면 지금도 다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는 정말 비싸다라는 생각들은 다 있는 것 다 같아요. 있죠. 네. 지금 뭐 나는 안 걸리겠지 하고 지금 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위험하실 겁니다. 아마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실거주는 제가 추천하는데 조금 비싸게 사셔도 추천하는데 지금 들어갔다 2년 뒤에 만약에요. 지금 위기가 잘 극복이 안 되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35만 채거든요. 올해 40만 채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40만 채 물량 중에 서울 수도권 15만, 20만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투기 마인드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SVB 사태 혹은 뭐 CS 사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이렇게 뭐 잘 수습은 되겠지만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렇게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입니다. 지금 하이니 법칙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중국이 홍다가 부도가 나질 않나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상한 요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 CS도 뭐 작년 10월에 뭐 파산이 많이 했다가 겨우 살렸는데 그 사우디에서 투자했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살렸잖아요. 뱅크런 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뭐 회장이 다니고 뭐 상장하고 해서 겨우겨우 살렸는데 어제 뭐 대놓고 그 사우디 투자했던 사람이 우린 투자할 일 없다 이제 앞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구제불능 아니면 얘는 답 없네 이거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했다고 들어간 돈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리고 SVB도 실리콘밸리 그 은행도 제가 볼 땐 이게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됐을 텐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약간 음모론주의는 아닌데 이거 뭐 월가에서 힘을 썼나? 작전법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미국의 뭐 연준 길들이기 이러한 패턴의 음모론하고는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보면 그래 갑자기 왜 16이나 되는 은행이 그러면 22, 52는 왜 멀쩡하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하루 만에 FDIC에서 보험공사에서 탁 바로 뭐 커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명분을 쓰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금융기관을 좀 단돌이 한 다음에 뭐 보겠다 하고 루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지금 조금 경제 아시는 분들은 혼돈스러운 때죠. 그러면 지금 혼돈스러운 때 막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관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관리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잘 짜시다가 무리하게 들어갈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라가도 뭐 하루 만에 급하게 올라가겠어요? 정확하게 체크할 거 하고 시장 따라가는 것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정말 무리하게 했다가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자산 관리에 대한 전략은 관망하고 보수하고 검토하고 체크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봐요. 저는.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지금 어차피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모론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3월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동결하지 않겠냐, 혹은 뭐 25bp 정도 하지 않겠냐. 하여튼 이러한 시그널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결국 금리가 이 상태에서 동결이 되거나 또는 앞으로 빨리 인하되는 어떤 속도가 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온기가 좀 늘지 않겠냐. 이게 미국 시장에서의 분석이가 미국은 좀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 집이 안 팔리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서. 부동산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뭐 안 그랬어요? 다 파산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하고 낮춰줬는데 안 살아났잖아요. 일단 문제가 터진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언젠가 배탈나게 돼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또 조지 소로스나 이런 많은 분들이 뭐 this time is different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요번엔 좀 다르다. 왜 다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파생 상품이 70년대에 떠가지고 90년대부터 막 피크 쳤잖아요. 그게 이제 터질 때가 됐거든요. 제가 봐서 2008년에 한번 터졌는데 완벽하게 정리 안 했잖아요. 솔직히 다들 돈 풀고 뭐 국제 간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버틴 거지. 그때 안 그랬으면 미국 좀 문제가 있었겠죠. 크게 전 세계에서 만약에 국채를 털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부도였죠. 그렇죠. 망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강대국이다 보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잽싸게 G20 열어가지고 맨날 G7만 지들끼리 놀다가 지들이 봐도 유동성이나 펌핑이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그저 개미 군단이라고 그냥 개미 군단이죠. G20이 개미 군단이 획 돌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이 전부 저 미국 달러 국채니까. 그 확 팔아 버리면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뭉쳐봐요. 그냥 부도예요 그 나라. 그죠? 다 가짜 돈이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핵심이? 신용도하고 신뢰, 지폐 화폐에 대한 신뢰하고
어떤 강압력,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돈을 많이 풀어도 어느 날 미국 달러 우리 못 믿겠어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리스크도 없지 않아 존재하지만 워낙 힘이 세니까. 근데 힘 센 애가 계속 하다 보면 그 언젠가 사고 나죠. 제가 살았을 때는 안 날 것 같고 한 20년, 30년에 한 번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100년 됐나요, 벌써? 100년 돼가죠. 1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쫙 오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너무 100년 이상 간 제국이 없었잖아요. 영국도 60년인가 다 와고 스페인도 30년. 역사는 되풀이된다. 뭐 이런 걸 보면 요번에 이제 스킬이 많아져가지고 좀 길게 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자꾸 문제가 뻑뻑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는 퍼펙트하게 모르지만 흐름상 이건 좀 화폐나 신용의 개념, 국가의 개념에서 볼 때 아, 이건 좀 문제가 좀 극대화되는 시기구나라는 걸 느껴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도 뭐 직접 못 붙고 옆에서 무기나 도와주고 이게 웃기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글로벌에 지금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얼마나 일을 갖고 있겠어요, 사실. 그죠? 아, 참. 마침 또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네. 중국도 우리가 뭐 경제가 파탄 나는 거 아니냐 그 근본 원인으로는 중국 부동산 위기를 집었는데 네. 요즘 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18개월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중국도 좀 좋아지고 있다니까 한국도 같이 이렇게 글로벌리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하나의 팩트를 말씀드리면 참고하시라고. 중국 역사상 경매 물건이 최대입니다 지금. 아, 제가 알기로 70만 개 되는 70만 개 가까이 예, 되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소화될까요? 물론 워낙 나라가 크니까 우리보다 몇 배지만 그거 무시 못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방 지자체들이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고민에 빠진 건 맞죠. 거기다 미국이 힘들게 하니까 더 화가 나 있겠죠, 안에서는. 코로나까지 겹치고. 그 위기를 겪고 나면 뭐 다시 갈 텐데 파산할 일은 없겠죠. 워낙 땅덩이 크니까. 제가 볼 땐 그걸로 인해서 뭐 경제 위기의 어떤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지금 우리 당장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독감 걸린다는데 중국이 기침하면 독감은 아니지만 감기 기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가 무시 못 하잖아요. 무역 적자면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가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1년이면 1000억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한 400억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외환보유고 중에 60%가 단기 외채인데 그거 아슬아슬하잖아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대표님도 아실 거고 경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 지뢰가 조금씩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넘기고 가려면 답은 하나죠. 대출이나 거품이 한번 정리돼야 되죠. 그거를 선진국, 미국 뭐 다 알죠. 아는데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인 월가, 뭐 또 투자은행, 또 부동산 건설사, 또 투기 영끌 갭투기한 사람들, 우리 서울로 한국으로 말하면 또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게 시장을 보면 그분들은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빠져나가겠다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거 또 오르는 거야? 공부를 이제 반밖에 안 하신 분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럼 영끌 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사실 연말까지 충분히 보셔라.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2008년에도 이랬잖아요. 6년, 7년부터 막 이상 하다가 8년 터졌잖아요. 3년째 터진 거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IMF 외환위기도 95년인가 6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살살 올렸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1년 3개월인가 무역 적자가 다 나오기 시작하더니 터진 거 아니야, IMF가.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 보면은 그때도 2005년과 6년도부터 똑같아요, 지금 모션이.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그럼 제 인생에서 크게 본 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다를 수가 있을까? 이거는 케인즈가 얘기한 자본주의의 한계와 유동성 함정. 그거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런 자기들이 암만 저희들은 케인즈에 비하면 공부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유동성 함정을 왜 써놨겠어요? 이걸 알았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슬아슬하지만 줄타기를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유럽이 됐든 왜냐하면 2006년 재정 위기 네.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일본, 네.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먼저 터진 게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저 정도면 그 원래 안 좋았던 데들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IMF가요 국제금융기관이잖아요. IMF가 2010년도 1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받았었잖아요. 그 지원하는 나라가 보통 10에서 한 20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96개국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IMF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지원국 보면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뭐 스리랑카, 부돈 아니면 네. 다 메꾼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건 뉴스에 좀 안 나는 게 저 위에 있는 미국 애들이라 표현하고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돌아가는 판을. 근데 그 사이에서 어느 나라가 망하면 주워 먹을 게 많은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이 지금 작전을 필 수도 있는 거고 시나리오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8.15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으시니까 미리 좀 터키에 부동산 사랑하시는 분들 요새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심할 빠른 분이죠. 터키가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화폐가 워낙 가치가 근데 폭락을 지금 했기 폭락까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기가 귀찮은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놀던 데로 놀고 싶은데 똑똑한 분들은 가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제가 2003년도에 네. 브라질을 좀 갔었거든요. 거기서 몇 와우. 개월 여행을 했는데 네네. 그때 보니까 그때 그 룰라 대통령 당선되고 안 그때 좋을 때. IMF 때였어요. 맞아요.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작살났죠, 떨어지고 그때. 부동산이 다 박살이 났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갔을 때 네네네.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을 환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벌써- 돈이지 뭐. 예, 얘서 썼어요. 어. 그리고 근데 그 한 3개월 후에 나올 때 보니까 다시 3개월에 화폐 가치가 복원이 돼가지고 와. 다시 한 8, 9천 불 도로 그러니까 대박이다. 근데 그때 보니까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절반에 뭐 달러가 있으면 더 싸게 사는 더 거죠. 싸게 사는 거죠. 근데 다시 원상태 근처로 와. 회복이 돼 있더라고. 사셨어야죠. 몰랐죠 그때는 무식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왕 해외여행 가시면 그거 좋다. 이 콘텐츠에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해외여행을 가시면 진짜 30분이나 1시간만 시간 내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뭐 10년 전에 값이 얼마고 지금 얼마인지 요거만 물어가지고 우리 8.15 모니터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럴까? 그 말씀 들으니까 터키 갑자기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만이 넘지 않나요? 우리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100만 중에 다니시는 분이 서로 공유를 해서 혼자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그거 하나 만드시죠, 대표님?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처럼 해외로 가야 돼요. 맞아요. 네. 해외 자산을 우리가 이럴 때 사야 돼. 그럼요. 근데 일본이 그때 맞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6년대 우리는 막 망했다, 뭐 세계 경제 위기 온다 하고 다 위기 수침했을 때 그렇죠. 일본 돈은 유럽에 확 투자해가지고 유럽, 뭐 미국 다 먹었잖아요, 부동산. 그때 일본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다는 무역으로 걸 봤어요. 말하면 그 자본수지라고 그러요 그거 완전히 그걸로 놀고 먹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예.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앞으로 네, 교수님 한번 같이 제가 자문위원 쫙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어쨌든 말씀대로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은 공격적이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지키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간에. 네. 근데 지금 청약이 완판이 되고 있다. 네, 뭐 네, 네. 열풍이 불고 있다. 분양이 네, 뭐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맞는 제가 해석해야 뉴스입니다. 돼요? 네, 맞는 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좀 그나마 좀 기레기 수준은 아니신 거고 좀 팩트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그러면 이제 완판이 아니라 완패한 현장도 있거든요. 뭐 계약이 2%, 청약률이 2%예요. 그럼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망한 거죠. 일단은 망한 거. 일단은. 2단은 이제 싸게 팔면 또 팔리겠죠. 그런 현장들이 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에요. 서울도 구로동에 뭐 모아일가라든지 마포에 또 이름이 어려운데 DAB인가 뭐 있어요. 그거 다 미분양 났어요. 지금 그건 뉴스에 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또 우리 뉴스에 많이 봤던 작년에 했던 그 수유 칸타빌 수유리에 그것도 지금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팔고 있어요. LH에서 샀지만 아직도 미분양 나와서 아직도 팔고 있어요. 할인해 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어떤 때또 완판이에요. 이번에 양평동 완판이거든요.
딱 간단해요. 가격이 기존 시세 지금 내려왔는데 그거보다 더 싸. 분양가가. 근데 새 집이에요. 그럼 바보가 아닌다면 당연히 그 새 집 사죠. 그건 완판이에요, 그거는. 기존 주택 안 사고. 그럼 기존 주택이 더 내려올 거고. 근데 똑같은데 집도 단지도 작고 조금 후질구리한 건데 갈까 말까 하는데 기존 시세보다 더 비싸네. 기존 시세도 지금 많이 안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지금 이런 뭐 파리로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좋은 데가 많잖아요. 뭐 저 말고도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팩트만 전달하는 이분들 얘기를 정보를 쉽게 취합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경제 분야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 수준도 많이 높여주고 이런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예전의 언론지들은 그런 소싱이 없었어요. 이런 형태의 전달이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의 정보 전달이었어요.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었죠. IMF 때 뭐 터지기 전날까지 입 닫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다 전달하고 미국 상황. 지금 우리가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 안 했으면 지금 만약에 SVV 난리 났다 뉴스 나오면 난리 난 줄 알죠. 근데 파악하니까 아니거든. 미국에서 바로 카바 들어오네? 좀 더 이게 더 정보력이잖아요. 우리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렇죠. 해석하면서 거기는 회의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방향으로 할까? 저 방향으로 할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바뀌면 저번에도 대표님한테 건의드렸지만 뉴스 팩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815라든지 이렇게 100만 유튜버들 갖고 있는 5회사 정도가 뭉쳐서 통합 포탈을 만들면 네이버고 뭐고 다 날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쪽은 100%좀 팩트가 아닌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여기는 팩트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쪽들은 광고주를 입맛을 맞춰서 기사 써야 되는데 여기는 국민, 시민이 대상이잖아요. 그분들이 얘기 끝난 거예요. 팩트 전달에서는 유튜브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그 얘기하면 좀 오버하고 하여간 8.15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른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이제 유튜브 시대를 같이 만들어 가면 정말 살기 좋은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사니까 해외에 도와주고 투자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좀 새서 미안합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도 광고는 받고 싶습니다. 광고 받으면 좋죠.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우리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쨌든 팩트 점검을 해보면서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지금 혹시나 잘못 오판을 해서 조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건 좀 다양한 시각으로 팩트 체크를 하려는 노력 네, 네, 그게 요거를 중요해요. 해보시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